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가족 구조를 가진 집.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감정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김준아 50대 초반. 70대 남편과 재혼한 그녀에게는 이미 성인이 된 의붓아들이 있었습니다. 40대 연석, 이혼 후 본가로 돌아온 아들이었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버지는 벌써 새벽 회의를 위해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준하는 늘 그렇듯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해두고 연석을 깨우러 그의 방 앞에 섰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을 챙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이 훗날 어떤 의미로 바뀔 줄은 그때는 그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어나요.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아침이에요. 아버님은 벌써 나가셨어요. 회의 있다면서요. 연석은 한숨을 내쉬며 커튼을 젖혔습니다. 또 새벽부터 나가셨군요. 밥 차려놨어요. 나오세요. 준하는 연석과 나이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에 잘 붙지 않아 그녀를 어머니라 부르기까지 몇 달이 걸렸습니다. 그 호칭은 다름 아닌 아버지의 불호령 속에서 억지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국과 반찬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석은 여전히 부스스한 머리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늦게 잤죠? 보고서 정리 좀 하느라요. 몸 상하면 누가 대신 일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챙겨주시는 거잖아요. 준하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잘하네. 짧은 웃음이 오갔지만 공기 속엔 알 수 없는 기류가 스쳤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출근길 연석은 운전석에 앉아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짧은 대답에 그는 늘 그렇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늘 바쁘시네. 조수석엔 빈자리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는 준하가 차지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조용히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연석은 문턱에 서서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계셨죠? 익숙한 일이에요. 신경 쓰지 마요. 그래도 저라도 빨리 들어와야겠네요. 준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시의 눈맞춤이 있었고 그리고 다시 불 앞에 섰습니다. 식탁 위에 국물만 남아 있었습니다. 준하가 물잔을 채워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아드님도 이제 혼자 오래 지냈잖아요. 제가 재혼처라도 알아봐 드릴까요? 연석은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면 만나볼 의향이 있죠. 준하는 그의 대답에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이 뭐 그리 좋은 거라고 또 해요. 다 비슷비슷한데. 비슷하니까 좋은 거죠.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짧은 정적이 흘렀고 둘 사이엔 알 수 없는 기류가 스쳤습니다. 그날 밤 연석은 잠자리에 들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하의 말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요. 그 말이 단순한 조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일어나요. 하지만 이번엔 연석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좀 더 잘래요. 5분만. 안 돼요. 늦어요. 문 너머로 들리는 준하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더 부드럽고 더 다정한. 정말 안 일어날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깨워주시면. 일어날게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방 안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바빴고 집에는 준하와 연석만 남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또 안 일어나네요. 이번엔 준하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연석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버릇 없어졌어요. 준하가 이불 끝을 살짝 당기며 말했습니다. 연석의 맨 어깨가 드러났죠. 추워요. 이불 좀. 일어나면 안 춥죠. 준하는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5분만. 안 돼요. 아침 식사 차가워져요. 연석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부스스한 머리, 잠옷 차림의 그를 바라보던 준하의 시선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씻고 나와요. 준하가 일어서려는 순간 연석이 그녀의 손목을 살짝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챙겨주셔서. 당연한 일이에요. 하지만 준하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연석도 놓지 않았고요. 잠시의 정적. 그리고 준하가 먼저 손을 빼며 일어났습니다. 빨리 나와요. 문이 닫힌 후 연석은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준하의 부드러운 손의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반복되는 일상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또 늦잠이네요. 이번엔 준하가 커튼을 젖히며 햇빛을 들여보냈습니다. 눈부셔요. 일어나야죠. 연석이 눈을 비비며 일어앉았습니다. 그때 잠옷 단추가 하나 풀어져 있는 걸 준하가 보았습니다. 단추가. 준하가 자연스럽게 다가와 단추를 채워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석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 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은 여전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준하의 얼굴이 연석과 가까워졌습니다. 어머니. 네? 이상한 생각해도 될까요? 준하의 숨결이 미세하게 거칠어졌습니다. 무슨 생각이요? 어머니가. 정말 어머니 같지가 않아요.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준하는 손을 빼려 했지만 연석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연석 씨. 저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준하가 일어서려 했지만 연석이 그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솔직해져도 될까요? 준하의 마음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로웠던 밤들,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들이 그녀의 이성을 흐렸습니다. 이러면 정말 안 돼요.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선을 넘었습니다. 준하와 연석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석의 떨리는 손이 준하의 뺨을 어루만졌고 준하는 눈을 감은 채 그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미 늦었어요. 준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간절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는 가운데 금기의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준하는 연석의 품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지금만은. 그럼, 준하 씨? 네, 그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게 되면 절대 알면 안 돼요. 준하가 연석의 입술에 손가락을 대며 말했습니다.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만의 은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침이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되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죠. 아직도 안 일어나요? 준하의 목소리에 다른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워주시면 일어날게요. 이제는 둘만의 암호가 된 말이었습니다. 준하는 방 안으로 들어와 연석 곁에 앉았습니다. 버릇 나빠졌네요.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연석이 준하의 손을 잡아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얼른 깨워줘요. 나 아직 자고 있어요. 어떻게 깨워드릴까요? 준하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연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준하 씨가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두 사람만의 달콤한 아침 의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하는 연석을 깨우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고 연석은 그 방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할 것 같아요. 안 돼요. 늦어요. 하지만 준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운데 두 사람의 은밀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몇 시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죠? 연석이 준하를 안고 있으면서 물었습니다. 9시쯤.
아마도. 그럼 시간이 좀 있네요. 연석 씨.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준하의 목소리에는 거부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나? 아버지가 연석에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회사 일 좀 정리하고. 준하는 뭐 했고? 집안일 좀 하고. 평상시와 같았어요. 준하와 연석은 서로를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식탁 아래에서 연석의 발이 준하의 다리에 살짝 닿았습니다. 준하는 놀라서 물을 흘렸습니다. 괜찮나?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실수했어요. 연석이 휴지를 건네주며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하는 얼굴이 빨개진 채로 휴지를 받았습니다. 요즘 좀 건망증이 있나 봐. 아버지의 무심한 말에 두 사람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잠든 후 준하는 연석의 방으로 갔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오늘 식사 때. 미안해요. 그냥 장난이었는데. 장난으로 하기엔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하지만 준하는 연석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죠. 그러던 평소와 같은 어느 날, 두 사람은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때 준하와 연석은 거실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연석이 준하의 어깨에 기댄 채로 TV를 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오시나? 연석이 황급히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준하도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나서. 너희들 뭐 했어? 그냥 TV 보고 있었어요. 같이? 아버지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네. 드라마가 재미있어서. 준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무슨 드라마인데? 그때 TV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방금 채널 돌렸어요. 연석이 급히 변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준하는 연석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이제 그만. 준하 씨. 아니에요. 정말 위험해져요. 하지만 연석은 준하를 놓아줄 수 없었습니다. 준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하면서도 두 사람 모두 이것이 마지막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관계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은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아침마다의 의식은 이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안 일어나시네요. 준하의 목소리에는 이미 다른 의미가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깨워주실 건가요? 아시잖아요. 우리만의 방법으로. 연석은 준하의 부드러운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준하는 연석을 위한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었고 그 방법은 매번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준하 씨. 정말. 쉿. 소리내면 안 돼요. 두 사람만의 은밀한 아침이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석아, 집에 있나? 네, 아버지. 준하하고 같이 있고. 연석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왜요? 아니다. 그냥. 저녁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어진 후 연석은 준하에게 달려갔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어떻게? 조심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죠? 두 사람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들의 비밀이 발각될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들어왔을 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연석아, 준하야. 앉아봐. 두 사람은 불안한 마음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다. 아버지의 첫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최근에 너희들 사이에 뭔가 달라진 게 있더라. 아버지, 말 끝까지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확신이 섰다.
준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들, 내가 없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연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뭐가 미안하다는 거냐? 저희가 선을 넘었습니다. 아버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어디까지 간 거냐? 준하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먼저. 그만해. 아버지의 소리에 집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내일 아침에 짐 싸라. 연석아. 아버지. 나가라. 당장 나가. 그날 밤은 모든 이에게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석은 짐을 쌌습니다. 준하는 부엌에서 마지막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드실 거예요? 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요. 준하 씨. 제가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연석 씨. 네. 후회하지 않아요. 이 시간들. 연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짐을 든 연석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준하는 뒤따라갔습니다. 문턱에서 연석이 돌아봤습니다. 건강하세요. 연석 씨도. 차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준하는 빈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에 갔고 연석은 떠났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된 준하.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아침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달콤했던 비밀의 시간들이. 며칠 후 연석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잘 지내시죠? 준하는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네. 연석 씨도.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침에. 가끔 생각나요. 연석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떤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뜻은 아니죠. 준하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이라는 것을, 아버지를, 가족을, 도덕을 저버린 일이라는 것을. 연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외로웠다고 해도, 아무리 진심이었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시간을 그리워합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후회해야 마땅한 일인데도. 인간이란 참으로 모순적인 존재입니다. 그로부터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하는 여전히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죠. 아버지는 그날 이후 준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뜻했던 말투는 사라지고 차가운 예의만이 남았습니다. 집사를 대하듯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관계가 되어버렸죠. 더 이상의 대화도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74세가 되던 어느 날 변호사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산 정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부인께서는 법적 배우자이시니까 물론 몫이 있으시겠지만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준하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다는 것을. 집도 회사도 예금도 준하에게 돌아갈 몫은 법이 정한 최소한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복잡한 조건들이 붙어 있었죠. 혹시 다른 준비해 두신 것은 없나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준하는 그제야 자신의 처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그녀에게 돌아올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녀를 철저히 배제시켜 두었던 것이죠. 연석과의 일이 발각되기 훨씬 전부터 말입니다. 한편 연석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그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로 말이죠.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감수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그의 삶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녀였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40대 초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의 여자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인사만 나누었지만 점차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때로는 함께 마트에 가거나 커피를 마시기도 했죠. 재혼 생각은 없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연석은 준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요. 이제는 정리하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연석은 과거를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려 했습니다. 준하와의 그 시간들을 묻어버리고 싶었던 거죠. 며칠 전 그는 그녀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네. 좋아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연석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시고 할 예정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행복해야 할 텐데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깰 때마다 문득 그때 그 아침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직도 안 일어나요? 준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내야 할 때였습니다. 그 무렵 준하도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진단은 가혹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준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혼자가 될 상황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아버지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준하를 차갑게 대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용서하지 않을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병인을 불러주세요. 아버지는 준하의 손길조차 거부했습니다. 그녀가 해준 것은 오로지 차가운 뒷바라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연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산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준하에게 돌아온 것은 법정 상속분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각종 조건과 제약이 따라붙었죠. 집은 1년 후에 매각 예정입니다. 그때까지만 거주 가능하시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준하는 자신의 앞날이 막막해졌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연석의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였죠. 연석 씨가 재혼한대요. 조용하게 했다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하의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혼자 남겨진 채로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니.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달콤했던 추억? 금지된 사랑의 낭만? 아니었습니다. 준하에게 남은 것은 남편을 배신한 죄책감과 깊은 상처, 그리고 외로운 노년이었습니다. 연석에게 남은 것은 아버지를 저버린 후회와 새 출발에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지,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오래도록 우리를 괴롭히는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감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준하와 연석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어있는 쓰디쓴 현실에 대한 끝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참아야 할 감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준하와 연석의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달콤한 유혹 뒤에 숨어있는 쓰디쓴 현실에 대한 그들이 선택한 순간의 쾌락은 평생의 고통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가족, 무너진 신뢰, 외로운 말년. 그것이 금기를 넘은 대가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